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박소영 선생님이시고요. 박소영 선생님은 한림대에 졸업하시고 이제 울산의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한림대에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내과 트레이닝하고 호흡기내과 전문으로 이제 한림대학교에서 처음에 이제 조교수로 시작을 하셨고, 그 이후에 이제 경희대학교, 충남대학교 지시면서 이제 이대 서울병원에서 현재는 중환자실 실장님도 계시고 호흡기내과 부교수님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내용은 이제 중환자실에서의 이제 의료비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고, 중환자실은 아무래도 이제 삶의 가장 마지막에 만나는 환자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선생님이시고, 저도 순환내과를 하고 있지만 그 삶의 마지막에 그 임종을 맞게 되는 그런 순간에서 가장 이제 고통받는 그 의료적 처치를 겪게 되는 환자분도 많고, 많은 의료적 갈등을 겪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박소영 선생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충분한 거리가 될 수 있어서 마스크를 벗고 이제 명확하게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중환자실에서 엔더블 라이프 케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 거기서 이제 제가 의사지만 이분들이 이제 임종을 맞으실 때 환자가 아닌 인간으로서의 죽음에 대한 단상이라는 그런 작은 제목을 달고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게 잘 보이는데, 이게 팔세이번의 그 코스모스라는 책에 보면 더 페이블다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픈 점이라고 해서 이 광활한 우주에서 보이는 아주 작은 지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칼세이번은 이 지구에 사는 인류가 사실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서 사는 우리 인류가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한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부자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많이 배운 사람이거나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거나 지배자이거나 지배를 당한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이 작고 푸른 점에 사는 지구에 사는 인류는 죽음이라는 어떤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삶의 또 다른 과정을 겪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라고 이제 찾아봤더니, 리딩 오가니즘이 유지하기 위한 모든 바이오로지가 펑션이 영원히 존재하는 순간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말인데 이건 피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시황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명을 가진 인간은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중환자의학이라는 것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 중에 가장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 3년 전쯤에 이제 외국에서 중환자 학회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거는 이제 IPF, 그러니까 간질성 폐질환 환자가 폐이식을 받고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다 최첨단의 기술이죠. 폐이식을 받고 에크모라는 기계를 가지고 229일이라는 거의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을 살았고, 특히 이 사람이 이렇게 앰뷸런스를 타고 와가지고 에크모라는 엄청난 장치를 달고 집에 와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일단 폐이식에서 성공을 했고 에크모를 달고 229일이나 크게 콤플리케이션 없이 살았으면, 특히 이 사람이 집에서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더라라는 걸 이제 얘기를 했고, 모든 인텐시비스트라고 하는데 중환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런 병원이 있구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따라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정말 행복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중환자실에는 어떤 점에서는 좀 아예 다른 의미일 수도 있는데, 중환자실 원래의 목표는 모탈리티와 모비디티를 줄이고 오가 펑션을 유지하는 게 원래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알고 보면,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중환자실은 사실은 죽음을 접하는 가장 흔한 장소 중에 하나라는 게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나이가 많이 들수록 84세 이상인 사람들은 호스피탈 모탈리티가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고, 중환자실에서 나가더라도 그렇지 않은 74세 미만인 환자에 비해서 상당히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중환자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더라라는 거고,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에서는 중환자실에서 사망하는 그런 확률이 많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최근에는 100살 이상인 분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올드에이지 또 코모비디티가 많은 환자의 경우에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를 이제 고령화 시대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중환자실이라는 공간은 아주 테크놀로지컬하게 어드밴스된 공간이고, 우리가 죽음을 피하려고 만들어진 공간이지만 사실은 죽음과 가장 많이 접하는 그런 공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는 이 중환자실에서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를 맡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배리어들이 있는데, 이 배리어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환자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환자의 베스트 인터레스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중환자실에서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러닉하게도 너무나 발달된 메디컬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 메디컬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게 NIPPV라고 해서 비침수척 기계환기의 헬멧형 모델이고, 이게 이제 CO2 빼주는 루바롱이라는 모델이고, 이게 너도나도 하는 에크모 넣고 엠블레이션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모든 ICU에서는 이렇게 에크모를 넣고 환자가 걷고 하는 거를 정말 최상의 테크놀로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0H에 잘 선택된 환자들이 좋은 예후를 가지면 행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환자들이 결국은 좋아지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도 있고, 이렇게 결국은 죽음과 삶의 가운데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는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홀로 내버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크로닉 크리티컬 일 페이션트라고 하고, 저의 영역을 지침에서도 만성 중증 질환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닉 크리티컬 일리스 환자는 이미 서양에서는 1985년에 그 모멘툼이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인공삭관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크로닉 크리티컬 일리스 환자의 대표적인 예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크로닉 크리티컬 일 페이션트들은 벤틸레이터의 디펜던스가 생기고, 브레인 디스펑션이 생기고, 말뉴트리션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떤 육체적인, 신체적인 문제점도 생기지만,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결국 가족에 대한 무관심에 의해서 철저히 고독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사실은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크로닉 크리티컬 일 페이션트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모탈리티도 늘어나지만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칙적으로는 이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게도 인텐시브 케어를 해서 처음에 이제 꼭 사셔야 될 분은 살고 삶의 기회를 충분히 주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에 대한 플래닝을 충분히 하고
사실은 이 돌아가시는 환자의 이제 죽음을 맞이한 이 보호자에 대한 어떤 이모셔널한 서포트 케어까지 해야 되는 게 어떤 완벽한 병원에서의 혹은 사회적으로의 서포트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환자를 보면은 조금 더 이제 좀 감이 오실 텐데요. 이제 이분이 사실 호흡기내과 의사로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크로닉 크리티컬 일 페이션트 중에 한 분이 COPD 환자입니다. 근데 COPD 환자들은 멘탈이 굉장히 얼렁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평생 이제 백화점에서 냄비 장사를 하셨거든요. 냄비 장사를 하셨는데 이제 꽤 살만하니까 이제 COPD 아크리 익세서베이션이 돼가지고 ICU에 입실했고 트라키오스토미를 결정하기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벤틸레이터의 위닝에 페일해서 첫 번째는 이렇게 열심히 레스피레이터리 PT도 하고 그래서 환자분 뭘 제일 하고 싶어요 하면은 내가 백화점에서 냄비 팔아서 번 돈을 다 쓰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병원에서만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타병원에 2개월 있다가 요양병원에서 1개월 있었어요. 그래서 뉴모니아 septic시험으로 다시 ICU에 입원해서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위닝 페일리어에서 홈벤틸레이터 병동에 입실하고 다시 뉴모니아 있어서 ICU 입실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아주 야심차게 내가 이거 벤틸레이터 떼버리고 집에 가서 돈 모은 거 쓰고 싶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음이 두려워집니다. 집에 가고 싶지를 않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찾아올까봐 눈을 감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지경에 이르고 봄이 오는 걸 볼 수 있을까? 봄이 오는 걸 한 번이라도 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중환자실에서 너무 계속 크로닉 크리티컬 인페이션트가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홈벤틸레이터를 달고 올라갔는데 결국 다시 병동 이식한 다음에 septic쇼크에 빠졌어요. septic쇼크에 빠진 이후에 환자는 멘탈이 처지고 보호자가 결국은 ICU 이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병동에서 그냥 리서스테이션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하고 사망한 그런 케이스인데 제가 아직 제 핸드폰에 이 환자 사진이 있는데 이 환자 보면은 이렇게 의사로서는 거의 1년을 데리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운동도 시키고 뭐 집에 갔다 냄비 파는 것까지 알게 되려면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할 정도인데 가족 같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이렇게 어떤 정서적으로 교류가 되어 있는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 의사로서 받게 되는 상당한 어떤 이모셔널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환자들의 베스트 인터레스트를 다 할 수 있다고 해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메디컬 테크놀로지는 발달을 해서 트라키오스토미하고 벤틸레이터 달고 이렇게 열심히 초반에는 운동을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요양병원에 가게 되고 환자들과 환자 보호자들과 다 지치고 결국은 의료진도 지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이르게 된다는 것도 있고 중환자실 입원 치료할 때 환자의 감정을 보면은 밥도 못 먹고 옆에 죽어가는 사람들 보는 게 너무 힘들고 온몸이 홀딱 벗겨져 있고 기저귀를 차고 수치스럽다 이런 게 있고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머리도 못 감고 너무 싫고 다시 오기 싫다고 하고 집으로 가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 의사로서 집으로 가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정말 소중한 경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도 내가 집으로 보내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집으로 못 보내드린 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던 그런 일이고 사실 이제 서울병원이 이제 1인실인데 1인실 근무를 해보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환자들의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 보호가 충분히 되고 특히 임종을 맞았을 때 가족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또 뭔가 충분히 어떤 슬픔을 공유할 수 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돌아가시는 그런 순간에 그런 공포를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런 게 1인실 중환자실에 상당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예전에 자마에 나온 건데 사실은 아닌 것 같지만 의사들도 상당히 많은 어떤 치료에 대한 페일리어,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 그다음에 슬픔,
파워리시스 이런 거를 느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제 해결책은 울으라고 하죠. 울음을 참지 말고 충분히 울어라. 그리고 가능하면 사이콜로직하게 좀 환자가 죽어서 슬픈 경우에는 좀 컨설테이션도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여기 선생님들 이 환자 제가 거의 한 3개월째 데리고 있는 환자인데, 이 환자는 80세가 넘었는데 이제 할머니가 외출 준비를 하러 머리를 빗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ICU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아큐트 MI와 뉴모니아가 생기면서 저한테로 이제 전과가 돼서 봤는데, 진짜 할아버지가 정말 3개월 내내 매일 오시거든요. 하루도 안 빼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오시고, 이런 모습으로 와가지고 맨날 할머니 이름을 불러요. 이 환자의 모습을 볼 때 선생님들은 벌써 일으켜 세우고 싶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 한 번만 뜨면 할아버지가 엄청 좋아서 가시거든요. 이런 부부의 모습? 그리고 이분이 더 늙어 보이지만 사실은 어머니이고, 콜론 캔서 스테이지 4인데 이제 뉴모니아가 생겨갖고 하시고 싶어 다 하시겠다고 해서 결국은 트라키오스토미 하고 중환자실에서 결국 2달 있다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매일 오셔가지고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가족들이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살펴볼 거는, 우리가 과연 누구의 베스트 인터레스트를 찾으면서 중환자실 케어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대학원 논문에서 쓴 건데, 그게 이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한 3개 정도 병원에서의 한 개의 꽤 큰 요양병원의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경우고, 그 중에 좀 재미있는 건 9명의 뎁스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좀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드밴스 케어 플래닝은 76명이 있고 뎁스 인터뷰를 9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의 디시전을 위에 보면 의미를 뒀던 게 2017년 8월이었기 때문에 연명률 지침이 나오기 바로 직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누가 디시전을 내리냐 했더니 자녀가 가장 먼저 많이 디시전을 내리는 게 되었었고, 그때 그냥 퀘스천으로 쭉 설문지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페이션트 오토노미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코노믹 스테이투스는 3.9%에밖에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뎁스 인터뷰를 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뎁스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명씩 다 보호자를 면담을 했고, 1시간 반 이상을 다 면담을 했었습니다. 보면은 안타깝게도 이코노미 팩터가 환자의 치료를 어디까지 할 건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반을 면담하면서 얘기를 해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면은 괜히 돈만 잡아먹는 거 아니냐, 돈은 누가 내냐. 그래서 이 누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분은 제가 전공의 때부터 보다가 스텝까지 거의 10년을 다녔는데, 이분이 이제 동국대 철학과를 다니고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방에서 화제가 나면서 이날레이션 펌을 받아서 트라키오스토미를 하고 홈멘트를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살았는데, 집이 사정이 굉장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교회 지하 돈가방에서 사는데 엄마도 뇌경색으로 쓰러져가지고, 그러니까 홈벤틸레이터 하는 남동생, 뇌경색으로 쓰러진 엄마, 누나 이렇게 셋이 사는데, 누나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정보보조금으로 사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10년을 홈벤틸레이터를 한 이 환자를 어떻게 엔더블라이프 케어를 할 거냐. 근데 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생이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10년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또 제 CPR하고 오셨던 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말을 하다 보면은 보호자가 7명밖에 없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말씀하시는 게 제가 진짜 사실은 보호자라고 하기 어려운 돈은 누가 내냐에 따라서 치료를 아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치료를 하고 안 하고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동생 돈으로 내면 치료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내면 못할 것 같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중환자실 치료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코노미 팩터가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자세히 딥스 인터뷰를 하면 차지한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페이션트가 어떤 걸 원하느냐가 잘 반영이 되지 못하고 대신에 이코노미 팩터가 좀 많이 기여하고 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도 정말 페이션트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보다는 케어기버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이제 가족의 분계가 큰 부분인데 지금 제 환자가 어떤 환자가 있냐면 88 올림픽 때 고2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집에 불이 났는데 이제 엄마를 구하려고 불이 난 집에 뛰어들어갔다가 엄마는 소방대원이 구하고 본인은 못 나와서 집이 7층이었는데 7층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바로 퍼포레이션이 되고 ICH가 생겨가지고 모병원에서 3년 동안에 이제 거의 외드리든을 누워 계시다가 88년도부터 지금까지 형이 데리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유모니아 스피샵으로 왔는데 형이 최근에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족이 이런 아까 말씀드린 크로닉 크리티컬 일 페이션트의 어떤 부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CU에서의 또 엔드 오브 라이프 케어의 좀 어려운 점이 불확실성이라는 건데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선생님들 어떤 삶을 한번 택해 보시겠습니까? 근데 이 환자는 글씨가 완전히 다르죠. 이 사람 21세 여자 환자가 AML인데 다양한 세라피틱 레지멘을 받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그냥 다 적었습니다. 다 적고 그냥 남편이랑 같이 죽기 전에 여행 갔다가 그냥 병실에서 사망하고 죽기 2, 3일 전에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현지부서 브레스트 캔서인데 수많은 수술과 라디오세라피와 멀티플 케어 테라피를 하고 심지어 인투베이션 직전에 이렇게 뭐라고 쓰는지도 모르는 이런 글자를 남기고 인투베이션 한 후에 2일로 사망했습니다. 선생님들 본인 같으면 어떤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혹은 보호자, 혹은 부모님, 혹은 반려자, 자녀 각각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중환자실에서 어떤 이 그레이존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블루저널이라고 해서 이 중환자 이야기에서의 꽤 괜찮은 저널인데 여기서는 사실 굉장히 의학적인 면에서만 다룹니다. T셀 루케미아인데 ARDS로 되게 진행하는데 이 사람 세티샬인데 뭐 포커스가 어디냐 이런 여러 가지 의학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좀 들어가야 될 게 그럼 이 T셀 루케미아인데 ARDS가 생긴 이 환자의 베스트 인터레스트는 뭐냐 환자가 진짜 원하는 거는 뭐고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가 어디까지 치료를 얼마나 원할 거냐 그리고 어떤 치료를 위드홀드, 위드드로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많은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또 COPD 환자를 또 다시 넘어갑니다. 이 사람은 제가 다른 병원에 있을 때 또 치료를 사진을 찍은 건데 72세 남자고 COPD고 하이퍼텐전이고 10년 전부터 이날로를 사용했고 이거 2018년 6월달쯤에 찍은 건데 1년 4개월 정도 유모니아로 중환자실에 입주했습니다. 이 사람은 병동 재활의학과 병동 중환자실, 병동 중환자실 이렇게 갔고 이 환자와 아까 그 자전거 타던 환자와 뭐가 다르신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 환자는 이제 1인실이 아니거든요. 1인실이 아니고 이제 좀 여러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 커튼을 치고 있어서 이 환자는 이 커튼 너머로 ICU의 모든 세상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환자가 좋아져서 나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지만 옆에 환자가 사망해서 나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가 다른 환자가 돌아가실 때 느끼는 어떤 절망과 공포 이런 걸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병동중환자실 또 병동에 갈 수 있을까? 그럼 다시 중환자실에서 계속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은 정말 휴먼빙으로서의 디그니티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있고, 특히 이제 오래 계시다가 보면 이렇게 다진의 성분이 엄청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막 비닐 가운을 입고 이렇게 이 환자를 만지고 이렇게 할 때 이 환자는 뭘 느낄 수밖에 없을까? 이런 거를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 여기서 이렇게 또 열심히 재활을 했어요. 재활을 엄청 좋은 기회로 재활을 했고, 이 선생님이 진짜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재활을 해서 결국은 환자가 좋아져가지고 병동에 올라가고 퇴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과연 이제 우리가 중환자실 의사에서 이 어떤 불확실성을 놓치지 않고 환자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떤 애매모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서울병원에 와서 하는 되게 소중한 경험 중에 하나가 트랜스포인데요. 사실 이제 웬만한 대학병원에서 트랜스포는 인턴자인데 저희는 인턴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는데 이건 정말 어떤 병원은 욕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사회적인 시스템에 대한 어떤 고민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엠브를 짜고 가보면 선생님들 제가 이거 왜 찍으셨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기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딱 보면 커피가 있고 여기 뭔가 술집도 있고 일향이랑 여기 술집도 있고 여기 맥주집, 소주집 다 있고 여기 뭔가 임대하는 상가도 있고 오븐에 빠진 닭도 있고 이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뭘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세히 찾아보면 여기 요양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이 있는데 그 요양병원은 침대가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환자를 휠체어에 인투베이션 환자를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꺾어가지고 환자를 들여보내요. 그래서 내가 그 환자를 트랜스퍼 보내고 진짜 병원에서 엉엉 울었던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그 가족도 어쩔 수 없고 병원 원장님도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여기 요양병원이라고 아마 이렇게 쓰여있는 걸 볼 수 있을 건데 불이 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그러면서 왔고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환자를 두고 오는 사람들은 면회를 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환자 보호자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환자는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메르스 때 제가 메르스 환자를 봐가지고 제가 2주 정도 병원에 격리돼 있고 1주는 집에 격리돼 있었는데 제가 병원에 격리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옷을 갖춰 입고 그다음에 소독된 밥을 문을 열고 이렇게 밀어 넣어줬을 때 그때 느낌을 아직 잊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2주 만에 끝났지만 이렇게 한 달 넘고 1년 넘게 이런 곳에서 이제 계셔야 되는 분들을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아프고 사실은 요양병원에 가보면은 이제 이런 시설이 많아요.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이렇게 산소호흡기가 된다고 해서 보내놓으면은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의사로서 굉장히 자책감이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차라리 엔더블라이프 케어를 하려면 우리 병원에서 그냥 인종을 맞게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트랜스퍼를 가면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들었었습니다. 이 선생님, 이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이 환자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어떤 소셜 시스템이 서포트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고령화 시대 그리고 코모비디티가 많아지고 요양병원에 우리 훨씬 더 지금보다는 많아져야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그 휴먼비잉으로서의 디그니티를 찾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환자들도 이렇게 좀 헐헐 뭔가 날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렇게 아무리 제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저의 진심이 보호자나 환자에게 잘 전해지지 않을 때가 있어서 이거는 어떤 저 개인적으로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제도적인 이런 서포트가 되지 않으면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제 이 환자를 보실게요. 우리 병원에서 이제 하고 있는 가능한 재환자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걸 해드릴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봤었는데 98세 여자고 요양병원에 있고 디멘시아가 있고 뉴모니아가 있고 익스투베이션 한 다음에 스푸tum 익스펙토레이션이 안 되면 다시 인투베이션 했고 후정에서 익스투베이션을 했어요. 근데 다시 나빠지면 의학적으로는 트라키오스토미를 해서 다시 이 홈벤트를 하든지 해서 다시 요양병원으로 가는 게 맞는데 저는 사실 제 환자를 이런 요양병원에서 계시게 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요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드님하고 좀 많이 상담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트라키오스토미는 안 하고 그냥 스푸tum 익스펙토레이션 하면서 지켜보자고 했고 할머니는 그냥 이런 상태로 계속 누워있는 그런 사연이었고 그래서 바이탈을 보면 의외로 스테이블하세요. 하트레이트는 102회 정도 되고 세츄레이션이 5초 안 하고 있는데 100이고 막 이러거든요. RI17회인데 이거 그냥 ICU에서 저희 며칠 그냥 계셨고 저희 1인실 ICU가 이렇게 생겼고요. 근데 아들이 와서 엄마 앞에서 맨날 춤추 노래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아드님이 상당히 엄마 앞에서 1인실 ICU니까 이게 열린 ICU면은 그 앞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못했을 텐데 문을 닫고 아들이 엄마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이게 거의 이제 자기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린 뭐 이런 일이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다른 병원에서 했었던 이렇게 악기 치료라든지 종이접기 치료, 그림 치료했었고 신부님이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스님이라든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이제 이게 진짜 많이 도움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인투베이션하고 익스투베이션 했을 때 제일 하고 싶은 게 햇빛을 쐬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족들과 면회 시간에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볕을 좀 쬐었지 이렇게 쬐게 해드리면은 환자분들이 엄청 좋아하시고 일단 살아야겠다는 희망 이 환자들이 사실 이분은 제가 되게 애써가지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튼 제가 이분한테 이런 순간을 좀 선물해드렸다는 것 이게 이제 의사로서 가질 수 있는 정말 행복감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환자도 제일 뭘 해드렸으면 좋겠냐고 여쭤봤더니 휠체어 타고 조금 나가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리가 되긴 했지만 산소 가지고 나가셨고 결국은 잘 태어나셨습니다. 두 분 다 퇴원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 아예 침대를 이렇게 병원 틀에다가 하고 악사를 불러서 노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을 보내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하고 싶은 걸 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써가지고 만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시스템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꼭 한번 ICU 엔더블 라이프 케어를 할 때 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그 의료진들의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번아웃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 선생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런 거고 이게 이제 정서적 소진이나 어떤 일로만한 사람들에 대한 전에 없었던 극복하기 어려운 감정적 혐오, 냉소 이런 것들 정의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는 팔리에이티브 케어 컨설테이션을 하고 엑스 컨설테이션을 하고 또 패밀리 미팅을 갖고 이런 것들이 의료진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중환자실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중환자실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의사와 가족과 또 환자와의 어떤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논외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당직에서 일을 하게 되면 많은 36시간 연장으로 일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30시간째쯤 일을 하게 되면은
약간 이제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정서적 소진? 이런 순간이 와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나와 함께 일을 해줄 누군가가 좀 필요한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케어기버에 대한 사이콜로지컬한 서포트가 좀 필요한데 제가 있었던 한림대학교의 경우에는 어떤 사회복지사 시스템,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서포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가족들과의 유대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는 의사가 따로 어떤 가족들에 대한 이모셔널 서포트를 하지 않아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들여가야 돼서 활성화시켜야 될 게 어떤 그런 사회복지사의 어떤 중환자실에서의 롤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죽음에 대해서 턱없이 여기는 이런 생각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환자에게 바로 환자분 바로 돌아가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그러니까 죽음은 어떤 인생의 한 과정이고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거를 좀 어렸을 때부터 생활 속에 잘 젖어들게 마치 영국처럼 그렇게 해서 좀 성숙된 문화를 가져야 되는 게 사실은 ICU뿐만 아니라 이런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그렇게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그 휠체어 타신 분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떤 친구가 이제 몸보시다 봄에 벚꽃이 날리는 걸 보냈는데 항상 이런 거 보면 우리 중환자실에 있는 이런 환자분들한테도 꼭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의식이 없더라도 이런 걸 느끼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가지고 왔고요. 코로나 너무 답답하실 텐데 제가 한 번 다시 이제 밖에서 못 보니까 그래서 중환자실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죽음과 삶의 가운데서 서 있는데 죽음을 너무 니글렉트하고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 중환자실에서는 삶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이 중환자실에서 휴먼 비잉으로서의 디그니티를 위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거는 한 의사, 한 간호사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일단 사회적인 시스템의 서포트가 되어야 되고 고령화가 되고 코모리티가 증가하는 이 상황에 좀 발맞춰서 또 다른 어떤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많은 환자분들이 많이 아파하고 또 가족들이 그 짐을 다 맡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들이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단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거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그 중환자실 면회는 가능한가요? 요양병원은 전면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1시부터 1시 반까지 면회가 가능하고요. 근데 임종에 가까우신 분들은 좀 자유롭게 시켜드리거든요. 저희 화장, 순 선생님, 수간호 선생님들이 좋아하진 않으시죠. 그냥 시켜드리면 어쩔 수 없죠. 아까 거기서 98세 데멘티아도 있고 그런 사람이 이제 사면을 몇 명 비하면서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까지 가장 하나죠. 아니면 참 그거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그리고 메디컬 스텝이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거 그렇고 좀 이분은 사실 저한테 처음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래도 엄마가 100살까지는 살아야죠. 처음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솔직히 이제 제가 그냥 여기 이 병원에 제가 선생님한테 때는 말씀드렸는데 병원 지역마다 경제적인 상황, 학력의 정도 뭐 여러 가지 차이가 되게 많아서 보호자분들이 이제 결정하시는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시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포기하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저는 요새는 뭔가 좀
해보겠다고 같이 좀 있고 싶다고 하면은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많거든요. 너무 이쪽으로 확 쏠리는 것 같은. 예, 강서 쪽으로 의료보험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40세 남자한테 의료보험이 없으셔가지고 국가 보험도. 예, 없습니다. 없으셔가지고 거래도 좀 보험을 못 받고 있고 정말도 무료 치료 아니에요? 예, 무료 치료인데 지금 천만에 넘게 나오셔가지고 지금 퇴원을 못 하고 계세요. 아니 무료 치료인데 예, 보험이 안 돼가지고 거의 외국인처럼 지금 그게 지금 주민등록 말소가 되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생각하는 사각지대. 예,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사회적 시스템이라는 게 돈이 바탕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 병원에서 굉장히 이제 따뜻하게 환자를 치료하시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저는 중환자실 선생님은 되게 기계적인 거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약 주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 생체 징후만 안정시키는 게 이제 목적이 돼야 되는 것처럼 비칠 때도 있다고 생각해. 늘 피곤하고 바쁘고 쫓기고 면도하는 시간이 짧고. 근데 그렇게 그 환자분들한테 햇볕 쬐게 해주고 이런 거 너무나 참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는데, 의료 관리적 측면에서 원장님한테 그 비치는 중환자실의 이런 재정난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좀 얘기를 듣고 그런 적도 없는지 궁금하네요. 아직까지 지정난에 대해서 너무 최고의 병원 아닙니까? 심장내과는 있습니까? 저희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중환자실에서 되게 인텐시브한 치료를 많이 하면은 수익이 적게 나지 않습니다. 에크모 돌리고 그러면은 그런 치료를 열심히 할수록 이제 수익을 많이 날 수 있고, 또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그런 이제 노 라이프 케어를 하는 환자들을 그냥 마냥 데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거가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수익이 굉장히 안 나게 되죠. 그 배드를 그냥 약하게 해가지고 별로 수익이 나지 않는 프랙티스를 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 지금 기대하고 계신 거하고 우리나라 현실에서 할 수 있는 프랙티스하고 사실 너무 괴리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박수영 선생님 이렇게 중환자실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런 갈등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부분이고, 저는 여기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처음에 그 김 선생님한테도 이 중환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종과 관련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짚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에서 의료 수준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묵도하는데, 실질적으로 환자들이나 가족들이 의료의 끝에 있는 임종과 관련된 상황에서 겪게 되는 고통들은 결국 공감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돈을 투여를 하고서 오래 살고서 다 좋은데, 오래 살고 오히려 돈만 많이 쓰고 고통받다가 요양병원 가가지고 외롭게 쓸쓸히 죽어간다는 그거에 대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사실 이걸 아무도 잘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사실은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짚고서 우리 사회의 다음 담론으로서 제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예를 들면은 최근에 뭐 이렇게 파업을 하고 뭐 분쟁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계속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비토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담론을 의사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연명의료 결정법 이거 나온 거에 있어서도 사실 저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보면 과정이 뭐 보라매 병원에서부터 뭐 DAA 되고서도 문제 생기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들이 결정 못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의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담론을 끌고 가지 못하면서 흔들리면서 외부적으로 그냥 결정을 지어버리고, 그럼 의사들은 결정된 법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지금까지 왔는데, 그렇게 결정된 연명의료 결정법은 현장에서 결국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박수영 선생님 중환자실에서 만나게 됐는데, 저는 응급실에서 만나게 된 환자들, 환자 와가지고 죽을 둥 살둥 해가지고 왔어요. 응급실에 쓰러져서.
그러면은 그 연명을 결정하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 연명을 결정하는지를 먼저 보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나는 실패 안 한다고 그러면 실패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법으로서 명문화된 그 내용 자체가 현실과 괴리가 있고 그럼 입원하던 과정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말기 상태가 됐다면 그 결정은 환자 보호자 불러놓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무엇이 가장 최선인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무런 서포트가 없고 이거는 의사들이나 의료 현장에서의 그 의견이 정말 반영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많은 이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 긴 시간 동안 그게 하나도 해결이 안 되어 있다는 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이 답답한 이제 상황을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이제 의료계에서 다음 단계에서 꼭 짚어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환자의 입장과 의사의 입장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뭐 일단은 그런 이런 문제들 보면서 중요한 게 이제 우리 박 선생님 하시는 거 상당히 따뜻함을 느꼈는데, 근데 그 따뜻함이 환자에게 어떤 이제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근데 환자에게 이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이거죠. 어떤 분이 자기 돈 쓰고 싶었다고 했는데, 어떤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자기 그때 당시에 중요한 가치겠죠. 그런데 결국에 그분이 이제 나중에 점점 안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나서는 시간이거든요. 시간. 자기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아까 뭐 어떤 여행, 버킷리스트가 들어서 다니고 모르겠으나 꼭 여행까지는 안 다니더라도 본인이 죽음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오래 산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또 그런 실제로 경험이 한 분이 저는 또 교회 다니니까 한 분이 와서 그러는데 자기 오빠가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그냥 좀 어머니 좀 모셔다 집에서 모셔다 보는데 오빠가 그렇게 이렇게 어머니를 꼭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 돌아가셨는데 2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고생하고 피골 상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가 오빠 고집을 못 이긴 게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나한테 막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참 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너무 준비가 좀 안 돼 있죠. 근데 뭐 이 시간이라는 가치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죽음을 맞이한 분한테 좀 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 에코물을 다니고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좀 보면서 야 저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지만 그분에게는 그 시간이라는 걸 찾았잖아요. 왜냐면 가족들하고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근데 그 이상의 것을 뭐 다른 가치가 무슨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시간이라고 봐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 CCI 그 이제 만성 중증 질환 아까 보니까 그 8days 넘어가면 그 2주 정도로 네, 굉장히 그 생각보다 너무 그러니까 중환자실을 정말로 보면은 그러니까 짧게 계시다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살 분들은 짧게 계시다 나오는 게 맞는데 우리 중환자실 경험해 보면은 뭐 한 달, 두 달 그 앞에서 만나는 보호자분들 한 달, 두 달 뭐 휙 지나가는 분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사실 그런 시간의 개념을 갖기도 힘든 환자들이 또 많잖아요. 그냥 그쵸. 어떠한 나의 욕망도 얘기하지 못할 만큼 의식이 떨어진 분들이 또 대부분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시간을 돌려준다고 뭐 홈 벤틸레이터를 할 수도 없는 거기서 나오는 순간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게 연명의료 결정법이잖아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시간을 끌고 가면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다행스러운데 의료 현장에서는 많은 경우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늦은 거 중환자실 가서 너무 네. 특히 중요한 게 사전 기간 결정 이렇게 길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전 국민이 다 하나씩 해놔야 되는
나도 이게, 생각을 이게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극단적인 저는 생각인데 저희 아버지도 상당히 어부제스 돼가지고 이 호스피스 경로에서 저보다 더 먼저 와서 봉사를 하시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우리 아버님은 나중에는 그런 거 절대 병원에 가지 말고 그냥 아버지 좋아하는 한복 입어서 하늘나라 가겠다 그러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달라요. 이게 법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잘 만들어줬네. 그래서 하루 가지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안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가자고 그러시는데 우리 어머니 안 가요. 그래서 그걸 내가 뭐라고 그러는 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자칫 잘못하면 고려장처럼 이게 죽은 뭐라는 걸 느끼니까 이게 또 다르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또 사람마다 다른데 다른 거를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장모는 화장시켜달라고 하는데 장인은 죽어야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이 싫다는 거예요. 그럼 달리 하는 거지 뭐.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의사들조차도 나도 의사 면허가 있지만 뭐 중환자 의료라는 게 거의 경험을 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는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 가서 보는 것 그런 네. 것도 있거든요. 그 의사들조차도 교육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조차도 현대 의료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들 그래서 개원이들도 잘 모를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의사들부터 교육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일단은 그게 수가가 책정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수가가 아닌 것들은 별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게 박사님 해보셔서 알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라포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백화점에서 냄비를 팔았다는 거를 얘기할 정도가 돼야지 죽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의사들한테 그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는 의료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잘 모르는 데다가 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더더욱 일반 사람들은 정말 몰라요. 심지어는 나는 연명의료 결정법 그걸 제정한 기간에 굉장히 오랫동안 관여했는데 윤리현 씨는 의사 아닌 분이에요. 그까지 그 인공호흡기를 왜 떼냐는 거예요. 그까지 게 뭔데? 근데 한참 얘기를 하는데 뭐가 잘 안 맞아. 보니까 이분은 네이잘 프로 산소를 이렇게 콧줄로 코에다가 대는 거를 인공호흡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산소공급이라는 거. 내가 그 얘기를 내가 그 양반이 이걸 인공호흡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야 이게 문제가 크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정말 진정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었고 기도기. 근데 사실 네이잘 프롬을 그거를 관둘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의사들도 잘 모르는데 일반 사람들은 더더욱이 몰라요. 예컨대 나는 목을 따느니 죽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트라케오스토미가 얼마나 필요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트라케오스토미를 하고 아티피셜 벤틸레이션으로 몇 달씩 버티고 그러고서 결국 안 좋은 결과를 보는 그런 시간을 오래 끌고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트라케오스토미가 사람을 살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런 걸 잘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데 난 우리나라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사들이 수가를 고려 안 할 수는 없는데 수가를 좀 덜 고려하고 환자가 아닌 사람을 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 전까지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자꾸 의사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맨 첫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다칠 거 아니에요. 죽으면 누구나 그거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를 하고 연명의료 결정법이 문제가 많은데
그나마 그 중에 장점은 뭐냐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강제로 법이라는 강제로 어떤 기준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래서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도 이쪽에서 보는 사람은 이래서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무튼 그런 기준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고 그래서 좀 얘기를 해서 물론 돈이 중요하지만 혹시 돈이 크게 문제가 안 되면 본인의 의사가 좀 반영되는 삶의 마무리를 겪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겨우 정년퇴직한 지 이제 내년 이제 3년이지만 이게 아직 우리나라 법에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난 사실 치매가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는 정신 잃는 게 하루 24시간 중에 6시간 이상이 되면 난 이제 가겠다. 치매 완전히 다 나가는 게 있지만 깜빡깜빡 가잖아요. 근데 그게 6시간, 하루에 6시간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난 가야 되겠다. 어디 가신다는 가야지. 그래서 근데 그게 법으로 관계하니까 아주 믿을만한 후배 의사를 하나 지정해 놓든지 아니면 수면제를 좀 사 먹으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니 법이 어시스턴트 다잉이 허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 나름대로 나는 비교적 내 죽음에 대해서 나름대로도 생각을 좀 많이 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아주 믿을만한 후배한테 내 생각이 이러저러하니 이러저러하고 해서 내 아들이 요청을 하면 미안하지만 네가 좀 손에 피 좀 묻혀라 라고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약을 좀 모아놓든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할 수가 있다고. 왜냐면 이게 인생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소아정신과 의사잖아요. 네. 이제 탄생이 이루어지잖아요. 저기 애기 꽃주 나오고 쟤는 지금 완전 치매 상태예요. 어떻게 어른으로 보면은 쟤는 아무 저기도 없어요. 근데 저거를 저 부모님이 쟤를 이 뇌가 자랄 때까지 키워준 거거든요. 그 시기는 기억을 못해요. 그게 제가 볼 때 한 5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본인들이 아시겠지만 한 5살 정도 이전 거는 기억 잘 안 나잖아요. 그거는 인생 초기의 치매 상태거든요. 뇌가 발달해서 그때는 부모님이 다 케어를 해주신 거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 요새 수명이 늘어나가지고 여기 교수님 우려하시는 이 치매가 오면은 그다음에 자기가 그걸 잃어요. 그러면 잃을 때 그거를 저 아이 자기 자식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커가지고 자기 부모가 치매가 됐을 때 자기 어렸을 때 도와주지 못했던 자기가 기억하지 못했던 부분을 부모님을 모셔주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 같은 거 사드시지 마시고 그냥 저절로 놔주시는 게 물론 자식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효도를 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런 거 같아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 아들이 뭐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해서 중환자실에 갖다 넣어놓고 무엇인지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하면 내 의사하고 무관하게 일어나겠죠. 근데 내 뜻이 무언지는 밝혀줄 필요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나는 화장하라고 그랬지만 우리 집사람이나 내 아들이 화장 안 해버리면 화장 못하는 거지 뭐. 그거 어차피 본인은 모르는 거지. 그렇지, 그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것까지는 어떻게 하자는 뜻은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를 생각해 두는 거는 그리고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끝까지 살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 바뀐다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뭐 화장하라 그랬다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자기의 자유의지로서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숨기지 말고 허무시하지 말고 얘기해 주는 거는 꼭 좋다는 생각이고, 근데 나는 의사들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모든 의사가 다 할 필요는 없고, 중환자실에 있거나 온콜로지를 하거나 그러니까 좀 그 삶의 엔드 오브 라이프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교육을 많이 받으셔서 또 그게 정당한 수가로도 반영이 되고 해서 그렇게 뭐 다 그렇게 많죠. 요양병원, 나도 요양병원 좀 몇 군데 다녀봤는데 장인 때문에 갈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자기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다양해요. 난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MB 정권 때 갑자기 요양병원하고 어린이집을 갑자기 터뜨려서 이게 지금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서 그런지 조금 시간이 좀 지나면 다양한, 그러니까 좀 경제적인 데도 있고 조금 비용이 많이 드는 데도 있고 뭐 도시에 가까운 데도 있고 아니면 전원에 가까운 데도 있고 그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그 요양병원도 좀 옵션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이 돼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그 시설을 만드는 사람들이 수익 구조가 돼야 되니까 그런 게 차츰 만들어지면 뭐 예컨대 연금 나오는 거 있는데 뭐 막판에 90세에 뭐 연금이 다 거기 들어가도 괜찮지 뭐. 어차피 연금이라는 거는 내가 쓰고 줄 거니까 좀 그랬으면 좀 그러니까 그 요양원 사진 말고 이렇게 다 알려주다가 그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그런 데가 참 많더라고요. 네. 아주 형편없는 건물에 3층, 5층 이런데 창문에 거기가 요양병원이라고 써 있어서 깜짝 놀라서 그냥 불나면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은 좀 다르고 그렇죠. 요양병원에 대한 규진이요 엄청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병원에는 이제 엘리베이터 시설도 돼가 있어야 되고 스프링클러 돼 있어야 되고 뭐 기준들이 점점 엄격해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것이라는 건 발전이 조금씩 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거를 그냥 버블만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좀 괴리가 있는 거죠. 지금 현실과 이게 아주 힘들죠. 네. 이 경제가 따라가야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그 비율이 아직도 그렇게 캔서 터미널에 있거나 아니면 베지터티브 PBS 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좀 많지요. 병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되면 여러 군데 병원을 다녀봤는데 이제 좀 충남대학교 병원이나 삼성병원이나 이런 병원에는 정말 급성으로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많고 지금 제가 있는 이대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베지터티브 같은지 요양병원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고 이렇게 좀 지역이나 병원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주문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수용하는 거죠. 막을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우리 김주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날 때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죽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죽으면 여기 약을 먹이는 건 아니고 옆에서 이렇게 케어해주고 편안하게 진짜 엔더 케어를 갖다가 이렇게 라이프를 갖다가 이렇게 잘 보살펴주는 뭐 그런 것들이 주변에서 가족들에게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혼을 다 시키고 자식을 많이 낳는. 근데 집안에서 전출산이 지금 있어요. 우리 오늘 봐서 치매라는 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게 뭐 다른 질병에 있어서 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되는데 치매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약 드시지 마시고 국가에서 어떻게든 해주실 분이지 너무 그렇게 나심좀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진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길게 CCI 오래 가게 되는 경우가 의사를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의료 의향서만 작성이 된다면 그런 분들을 쉽게 결정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좀 다 있다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전 의료 의향서는 정부 경방할 때 작성하는 거라 가지고 특히 이제 저는 호흡곤란 환자를 많이 보는 의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숨이 차기 시작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면 생각이 바뀌시더라고요. 그죠. 네, 생각이 바뀌어서 나 어, 사건하겠다, 치료해달라 이렇게 생각이 바뀌시는 분들이 되게 요즘 그거 하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근데 사주의학사 네. 좀 하고 온 사람도 네, 있어요. 근데 있고 심지어는 이제 연명으로 계획서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아니지만 이제 똑같이 COPD 터미널 환자분이 쓰셨었거든요. 나 이제 인공삭관 안 하겠다. 작년에 했으니까 그때 너무 힘들어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예, 힘들어지니까 선생님 나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제발 하고 다 해달라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꽤 있어가지고 그 법적으로 또 어떻게 그냥 취소해도 되는 거죠. 언제든지. 취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게 적용이 되는 거고. 네. 아니 또 취소 안 해도 가족이 강하게 반대하면 그렇죠. 그 의사 중에 누가 이거 연명을 계획서 이렇게 작성했는데 나 이거 뭐 기획되면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법으로 만들어졌지만 처벌도 없는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걸 법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집착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전 연명 의향서가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하라는 법을 만든 거는 그걸 작성하면서 그것만 이렇게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작성하면서 자신의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여유를 가지고 미리 생각을 해보시라는 그런 취지가 훨씬 커요. 서류 하나 작성하지 말고 그게 더 중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 법에 대해서 그때 내가 19대 들어가니까 그 18대부터 이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윤영호 선생님이 많이 했는데 이게 그때 갑자기 그런 사건들이 생기면서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여기가 한 건 하겠구나 다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좀 관심을 가지려다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수다가 옮기려고 나는 보호국위원도 아니었고 그냥 나는 뒤로 빠져서 어떻게 돼가는지 가보자 막 배가 사르러 갈 것 같이 막 얼마나 사람들이 난리를 하고 그 법에다 이름 얹고 처음에 시작한 김세영하고 원혜영은 둘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18대 끝에 시작해서 19대 때 막 난리를 해서 20대 통과가 됐는데 이제 두 사람이 다 없거든요.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싹 식었어요. 근데 그 법이 통과되자마자 나는 제가 별로 관여를 안 했으니까 심지어 나는 운동 발의를 안 해서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고 의료계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바꿔야 된다. 그래서 막 또 바꾸는 법을 또 막 쓰려고 그랬더니 또 김상희가 지금 부의장인데 이 여자가 또 막 자꾸 바꿔왔어요. 그거는 자기가 바꾼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자기네가 봐도 너무나 무리해서 이상한 게 많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써서 이 여자한테 줘서 이 여자가 올렸길래 그때 내가 보건복지부 원수에 앉아있으면서 이렇게 뭐 이거 고치는 김에 잘 고치자. 또 틀리 만들어 놓은 것도 난리였는데 또 급하게 또 막 이렇게 만들지 마자 고치자 했더니 어차피 했는데 지금 빨리 한번 고치고 나중에 또 고치자고. 그래서 그게 또 막 통과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사실 그거 내가 뭐 꼼꼼히 본 적도 없고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의료계에서 많이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게 의료윤리위원회 의료윤리 연구회에서 뭔가 좀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뭔가 좀 열매를 맺으려면은 이 법을 누군가 한번 꼼꼼히 보고 이렇게 고치는 게 맞다 생각하면 조금 말이 잘 통하는 뭐 야당이든 야당이든 하여간 의료계에 제대로 된 정리가 잘 된 의견을 내서 이렇게 알려서 법을 다시 바꾸는 시도를 좀 걸고 동시에 국민과 이 의료계에도 이거를 좀 잘 알려서 이건 사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COPD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는 죽음과 삶을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갑자기 쓰러져서 베지테이티브 스테이트 돼서 정말 그리고 그게 목적이잖아요. 이 연명의료 의료서 작성의 목적은 그거지. 그리고 뭐 암인데 몇 달 안 남았어. 막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자님 투자 필요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해서 누가 한번 그 법을 좀 자세히 보고 지금 아무도 안 볼 거예요. 이 법을 아무도 관심 없어. 이게 유행 같아요. 한거 막 유행 나가지고 너도 나도 하고 뭐 나도 연명치료 뭐 그때 뭐 토론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민간에서도 나도 토론회 몇 개를 갖고 내가 아는 민간 사람들도 well dying 뭐 이래가지고 개별적인 그 프라이빗 그룹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좀 말씀하셨는데 이 연구회의 일로 좀 어떨까 제 제안을 드려요. 제가 참 힘들 때 뭐냐면요. 이걸 이제 완전 법 통과되기 전까지 윤리학회에서 토론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이 듣고 있으면 아까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조금씩 다른 상태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 맞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합일점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얘기 저 사람 맞긴 맞는데 근데 저분이 생각하는 것과 이분 얘기하는 뭐가 좀 다른 거예요. 처음에 기본적인 컨셉을 같이 개념을 같은 상태에서 올라가니 뭐가 좀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런 거에서 좀 더 할 적에 참 우려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 담론이 자꾸 저는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다른 PSA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옮겨올까봐 좀 두려워요, 솔직히. 저는 그런 거에서 절대 마음에 PSA. 네. 어시스턴트 다이. 네. 조력사. 네. 이제 그게 조력하면 그게 이제 우리본주에서 이제 디그니 액트해가지고 우리나라 말에 조nom사인데 조nom사를 좀 다르잖아요. 근데 유전했던 인터넷에는 같이 쓰신다 그러니까 저는 아니다 조nom사는 아니다. 근데 그 개념이 벌써 다른 거예요. 기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조nom하고 주문주문 조nom사인데 그거는 PSA 갖다가 고대리 하면 그게 PSA 조nom사고 PAS. 예, PAS. 네. 그 피셜 어시스트 수사예요. PAS. 근데 그게 조nom사거든요. 연명의료 결정을 해서 가는 거고 전혀 다른 건데 사람들이 자꾸 그래서 조nom만 주고 조nom사 하니까 야 이거 자기 언어 때문에 운동이 많아서 그쪽으로 올라가겠다. 용어에서 안락사니 존엄사니 뭐 이런 표현. 그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으면 존엄하지 않은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또 각박하게 얘기하면 문과적 이름을 배제하자는 게 그 주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연명의료 결정, 조력, 사망 그게 좋다 나쁘다의 뜻은 없잖아요. 가치 중립적인 용어를 쓰자고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존엄사 그러면 마치 그걸 선택해야지 존엄할 것 같고 품위를 갖춘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왜냐하면 뭐 이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고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조력 사망을 물론 기독교가 되게 자살하는 행위를 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쪽은 다 반대를 하고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는 뭐 기독교인 중에서도 뭐 조력 사망을 그래서 그걸 피지션 어시스트 수사이드라는 말을 빼고 그냥 어시스트 다잉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면 기독교에서 워낙 반대를 해서 그냥 요즘은 AD 어시스트 다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굉장히 오래전에 자마에 나온 건데 환자 하나가 그 캔서가 거의 말기에 빠진 사람인데 자기는 이게 당신이 나한테 얘기해 줬듯이 내가 얼마 살지 못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나는 편하게 죽고 싶다. 당신은 내가 편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알지 않느냐 도와달라. 그런데 의사가 자기의 철학에 따라서 그 당신 자살을 내가 도와줄 수 없다고 해서 거절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아주 비참하게 자살한 시체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 의사가
내가 이 사람을 과연 도와주는 게 좋았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사망하게 하수구에서 발견이 되거든. 그걸 그대로 두는 게 낫겠는지를 고민하는 레터를 쓰는 게 굉장히 좀 오래전에 나온 그때부터 이제 의사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죠. 어찌됐든 그 데스웨이 디그니티 그 액트에는 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사한테 가서 그 법이 허용되는 주에서는 의사한테 가서 내가 죽게 약을 처방해달라고 그러면 의사는 그게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법에는 의사가 그걸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뉴저지주 같으면 의사회에서 뉴저지에서 법을 만든 거를 거부하는 그런 성명을 내기도 하고 그랬고요. 워싱턴 DC는 그 어시스턴트 다잉이 합법화되어 있지만 아직 한 예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 워싱턴 DC는 의사들이 다 그걸 안 해줘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됐고요. 말씀하신 그 참한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벌써 한참 전 일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 요새 그런 비슷한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죽음 인종의 지적이 어떤 이제는 완화 치료, 통증 완화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정말 좋은 그 통증 완화 약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의 그 고통을, 그 말년의 그 암성 고통을 많이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PAS를 들어야 되면 조금 굉장히 아파하고, 이거 약하고 또, 좀 보면 아까 강의하실 때 그쪽에 이제 친구이나 목사님이에요. 그런 종교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인간의 모든 삶 중에서 종교적인 영역을 갖다가 배제하고 생각하자. 그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상당히 큰 부분이고, 그리고 그 자기 신념이 그 자기의 영생이나 구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존중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그 자꾸 이렇게 좀 훼손되거나 그런다는 것도 좀 슬픈 일이에요. 특히 어휘,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어휘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 이제 이렇게 민감하게 전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 그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이 20년 전에 자기 가족이 굉장히 힘들게 사망한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통증 조절도 안 되고 그게 없던 시절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그 의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길을 겪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얘기를 못해. 근데 의사한테 무슨 기회가 있어 얘기를 했더니 통증 그거 문제도 아니다. 진통은 지금 뭐 문제도 아니다. 그리고 그 당신이 원하는 삶의 마무리가 뭔지를 터놓고 얘기하면 의사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하는 걸 얘기를 하면은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또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던 게 무서워서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나는 더 의사의 도움을 받고 더 오래 살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그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구체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고통스러울까봐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게 굉장히 큰데 사실은 나도 현대의료를 잘 모르지만 고통은 정말 안 되죠. 컨트롤이 안 되는 고통도 있겠지만 웬만한 고통은 거의 가능하고 그것도 안 되면 완전 딥세데이션도 가능해지잖아요.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두려움을 해소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의 마무리를 겪을 수 있게끔 해주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푹 자도 좋다. 숨만 쉬면 좋겠다는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누워만 있어도 좋으니까 옆에만 있어 라고 하는 배우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삶의 마무리 단계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굉장히 퍼스널라이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률적으로 의사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도 안 되고 환자가 또 의료적인 도움에 대해서 무식한 채로 함부로 결정해도 안 되고 하니까 나는
박사님 같은 분들이 자꾸 뭐 사례를 얘기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서로 얘기하고 그래서 알아가는 과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앉으시죠? 글쎄요. 죽음에 대한 경우에는요, 와서 직접으로 딱 배우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일이 벌어지기 전에 강의나 이런 걸 충분히 설득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번 강의를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은 그 막상 당했을 적에 결정할 적에는요, 참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교육받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그냥 느닷없이 어떻게 죽을래? 이렇게 얘기하면 참 얘기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 교육받은 사람들이 라는 거 들었는데 교육받은 사람이 그 사람의 연령이나 문화나 교육의 정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얘기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차근차근 이끌어 나가면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혹시 지금 제일 죽는다면 제일 아쉬운 게 뭐냐? 이런 거 생각 안 해봤다고 그런 거 생각을 한다든지 혹시 죽으면 누가 제일 아쉬워할 것 같으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건 이제 조금만 생각하면 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점점 자기 생각을 구체화하고 또 자기가 모르는 거 물어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그런 교육, 토론장 이런 게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의사들도 자꾸 왜 의학 교육에서 옛날에는 암 진단 받으면은 환자분 나가 계시고 가족 불러가면서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물론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암 진단도 하면 무조건 암 진단하고 얘기해주고 그렇듯이 그것도 의사들한테 좀 교육을 시키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브레이킹 배드 뉴스를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교육을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좀 이렇게 응용해서 자기 성격에 맞게끔 얘기를 전개할 수 있도록 하듯이 그걸 이제부터 해야 돼. 그럼 꼭 할 수 있는 의사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자꾸 만들어져야죠. 박 선생님, 아까 슬라이드 중에서 중환자실에서 나왔을 때 28일 내에 모탈리티, 그다음 1년 내에 모탈리티, 근데 나이가 70대 이상 넘으니까 아까 56% 정도 이게 나왔었거든요. 1년 내에 모탈리티가. 그러면은 혹시 그 그래프 내용처럼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병실로 또는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병동에 있다가 퇴원하시는 분한테 그런 교육을 시켜서 내보낸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저는 나갈 때 환자나 공자분한테 특히 이제 폐혈증 같은 경우는 네. 1년 내에 다시 ICU에 오시거나 나빠질 확률이 50%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익스투베이션 다행히 해가지고 나갔던 그런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똑같은 경험을 했을 때 그때는 인투베이션 하실 건지 익스투베이션 못할 때는 트라케오스토미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다음에는 좀 충분히 디스커션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은 항상 드리는데 저희 다른 팔로우는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거를 보고 나서 보니까 그 중환자실을 떠날 때 사실은 정말로 퇴원하는 분들은 가족들은 가서 이제 요양병 가서 고생하실 거 알지만은 그래도 좀 희망이 있잖아요. 1년 내에 떠나실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살 거라고 또 막연히 죽음에 대해서 교육도 안 받았기 때문에 고비를 넘겨서 또 몇 년을 더 사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꼭 교육을 시켜가지고 죽음 교육을 해서 퇴원을 하면은 그런 얘기할 때 가족들이 훨씬 좋은 시간을 갖지 않을까. 아까 말한 그 시간은 이제 우리 가족한테 1년이 채 안 남은
게 50%도 안 되는구나. 그거를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립니다. 이제 좀 박선생님처럼 좋은 의사 만나면 그런 기회를 갖지만 숙가가 안 돼 있는데 누가 시간을 내서 저걸 하고 있어요. 그거 안 해주고 그냥 뭐 그냥 뚝딱 끝 이러고 끝나는 수가 많으니까 그게 참 문제죠. 숫가는 어떤 거에다가 이 웰다인 카운슬링에 관한 숫가를 만들자? 아니 제가 그거는 이제 좀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뭘 숟가락을 만들어주니까 그게 또 뭐 싸다 비싸다 얘기를 하겠지. 예, 안 돼요. 아니 그렇게 해서 그걸 돈 몇 푼 받으려고 의사가 그걸 하게 하는 건 안 되는 건데요. 지금 문제는 의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도가 안 돼 있는 게 지금 그게 문제예요. 이제 변호사가 그런 거 하면은 엄청 근데 차지하잖아요. 우리 당뇨교실 있잖아요. 당뇨교실은 수가 없이 그냥 또 그다음 운동하는 거고 수가 없이 그냥 대학원에서 서비스 해는 근데 거잖아요. 당뇨는 수건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교육 수가도 있긴 교육수건 만들어졌어. 그건 굉장히 어렵게요. 얼마나 오랫동안. 아니 그 개인별 그거 말고 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관광에서 모아서 당뇨 교육 영양사가 와가지고 먹는 거 그런 교육 그 하는 거. 웰다인에 대한 카운슬링이 얼마나 중요하고 프로페셔널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냥 상담하는 건 훨씬 더 하이 퀄리티, 하이 레벨의 카운슬링이 필요한 건데 그 얘기를 하면 또 이제 국민이 난리를 날 거란 말이야. 저 변호사를 생각하면 진짜 말이 안 돼. 정책하시는 분들 쪽으로 들어야겠지만, 야 근데 당뇨병 같은 거는 물론 봉사에 사회공헌의 의미도 있지만 그게 미래 고객 확보에 또 효과도 있는데 죽음 교육은 미래 고객이 거의 이제 돈이 안 되는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그렇군요. AS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중환자를 하면서 이렇게 이모셔널하게 굉장히 따뜻한 이제 마음을 우리가 이제 다 봤는데 그거를 그게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런 거 듣고 있는 억눌러 버릇. 아니 나도 이제 애들이 많이 죽거든요. 소아 심장이니까 심장 NIC에서도 그냥 픽하면 죽고 뭐 그러는데 이모셔널하게 일부러 그러려고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못 견디니까. 번아웃 걸어가는 건 참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여담이지만 그때 한번 신문 보니까 아산병원에 숲이 많이 있거든요. 곳곳에 물이 많이 흘러요. 그래서 그냥 참 좋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기사를 보셨는지 몰라요. 처음에 그냥 이거 지을 때 다 우리 조경을 막 이제 하는 거 갖다가 정준 그럼 그 사람 다시 봤더니 그 기사 보고 그 사람한테 갖다 줬더니 조경 전문가한테 보여주라. 그래서 그 조경 전문가가 남보다 더 나이가 많은 여자인데 옛날에 서울대학교 농대에 조경학과를 나온 분이더라고요. 지금도 회사를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이분이 병원에는 울을 자리가 필요하다. 의사도 가서 울고 의사, 간호사, 메디컬 펄슨에 뿐만 아니라 환자, 보호자 가서 그냥 남의 눈에 안 띄게 이제 울 장소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물이 흐르는 것도 다 그러고 보니까 물이 곳곳에 흘렀는데 그게 다 의미가 다가오더라고. 물이 줄줄 흐르는 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이제 수딩이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보게 돼서 그 병원 설계 그분이 진짜 훌륭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농대 조경과를 일어난 아주 세계적인 굉장히 유명한 조경을 다 그분이 했더라고요. 지금도 아주 액티브해요. 나이가 많은데 곳곳에 훌륭한 그런 유형병원 병실에서 김정주 기자가 일본을 갔다 와서 반향이 들었는데 아주 일본에서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가고 이렇게 체양 교육도 예전에 여러 가지 참 많죠. 그런 거 많이 배울만해요. 제가 아마 그때는 그 마지막 밥상인가 그런 책이 있거든요. 마지막 식탁인데 마지막 밥상인지. 그 제가 몇 사람한테 선물도 많이 했는데 그 책을 꼭 읽어보세요. 정말 그러니까 세계적인 미슐랭 뭐 별몇 개 있는 그런 데서 일하는 셰프가 내가 이게 돈을 엄청 버는데 내가 이거 돈 벌어도 뭐 하나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있어서 호스피스 병원에
요리사로 들어가요. 그래서 죽기 전에 먹고 너가 싶어. 먹고 싶은 게 뭐냐? 어릴 때 엄마가 해주는 거 되게 그거 나오잖아. 독일이에요. 그 책을 읽어보면 나와요. 너무 가장 그냥 그대로만 하는데 TV에서 뭐 누가 했던 것 같은데. 아마 했을 거예요. 워낙 이게 유명한 병원이라. 그리고 거기는 이제 다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 집에서 살던 가구들도 다 갖다 놓고 방 하나를 다 자기 집까지 꾸며놓고 정말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뭐 정말 대성건축한 음식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든 재료를 구해다가 해준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거의 먹지도 못하고 죽기도 하고 한 시간 떠먹다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기분 좋게 가는 거죠. 나는 그 책이 너무 가슴 진짜 정말 좋게. TV에서 한국도 어떤 한 했던 것 같아요. 젊은 요리사가 정말 돈이 많으면은 여기 있으면 그런 거 하나 해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런 데도 좋은 데는 저도 요양병원들이 아버지 때문에 많이 가봤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마음에 드는 데는 한 달 800만 원? 아무리 연금을 아무리 자식이 뭐 그래도 한 달에 500은 최소한이고 800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갈 수 있겠어 진짜 몇십억 되는 집을 팔아서 한 달에 800씩 내면 몇 년이 계산이 되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또 자식이 많이 있어요. 오늘 너무 좋은 강의 해주신 선생님 감사드리고 좋은 강의 해주시고 또 좋은 논의를 해주신 여러 형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만 오늘 연구원이 마치도록 하고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